하이 공장장입니다. 공장장 요즘 뭐 읽어라는 코너를 준비해봤어요. 다른 건 아니고 요 책 내일 반납해야 되는데 이 무지의 즐거움이라는 우치다 다스루 선생님의 책을 좀 추천하고 싶어가지고 들고 왔어요. 이번 책은 좀 특별하게 한국의 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쓰여진 거거든요. 부제가 지적 흥분을 부르는 천진한 어른의 공부 이야기라고 되어 있는데 제 친구가 이 책에서 좋아하는 구절이라고 하면서 저한테 뽑아서 알려줬는데 저도 이 구절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고 싶어가지고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성인이냐 아니냐는 그 사람 덕분에 주변 사람의 지성이 활성화되고 그 덕에 새로운 시점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계속 나오는 상태가 생기는지 아닌지로 평가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한 사람이 가진 지식과 정보량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두뇌 회전이 빠른지가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집단의 지적 퍼포먼스를 향상해 나가는 사람이 지성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은 반대 상황을 떠올려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머리가 굉장히 좋고 달변이지만 그 사람이 나타나면 그 바람에 주변이 조용해지고 오가던 사고가 정지되고 그 사람 이외에는 누구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면 그 사람은 지성인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지성이라는 것은 개인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을 통해 발동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독자를 지적으로 흥분시키는 것을 목표로 글을 씁니다. 지적 흥분은 글이 다루는 내용에 관해 곧바로 독창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식으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전까진 비교적 조용하고 불활성화되어 있던 뇌의 어느 부위에 전기가 통해서 갑자기 뭔가가 하고 싶어지는 상태에 가깝죠. 즉 책을 읽다가 아 그렇지 하며 벌떡 일어나서 냉동실에 얼려둔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하고 싶어진다거나 방 청소를 시작하거나 옛 친구에게 편지를 쓰고 싶어지거나 베란다 문을 열고 나가서 차가운 맥주를 마시고 싶어지는 반응이 생긴다면 그것이 지적으로 흥분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독자들이 그렇게 반응했으면 합니다. 그 흥분이 이후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는 알 수 없지만 어찌됐든 이전까진 비교적 조용하고 불활성화되어 있던 독자의 뇌 어느 부위에 전기가 통해서 심장이 세게 고동치기 시작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분은 바로 연문장인데요. 저는 지성적인 책을 쓰고 싶습니다. 독자가 책을 읽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방 안을 빙글빙글 도는 등 뭔지 잘 모르는 반응을 보이게 되는 말하자면 독자의 몸과 마음에 직접 닿을 수 있는 책을 쓰고 싶습니다. 우치다 센세이께서 이걸 보진 않겠지만 저는 이 부분을 읽다가 빙글빙글 방 안을 돌았습니다. 왠지 그래야 될 것 같아서. 사실 제 일상의 많은 시간은 저의 어떤 생계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책을 읽으면서 가만히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생각해보는 그런 일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가끔은 그걸로 막 수다를 떨어보고 싶어서 친구들을 괴롭히기도 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저의 그런 독특한 어떤 부분을 옹호받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되게 오랫동안 공부는 어떤 목적이 있고 그거를 이루는 수단이라는 것으로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냥 공부 자체가 나의 지적인 것이 활성화되는 것 자체가 혹은 다른 친구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게 되는 그런 기쁨? 그게 지적 흥분인 것 같아요. 이 기분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다라는 게 저의 어떤 동기인데 그래서 이런 영상도 만들고 글도 막 쓰고 사람들에게 이거 너무 재밌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흥분은 요 몇 년 사이에 저에게 일어난 일들 중에 가장 자랑하고 싶은 이런 게 있다고 함께 이야기해보고 싶은 그런 거라서 책을 추천하면서 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가져왔고요. 나온 지 얼마 안 된 진짜 새 신간이니까요.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에는 이런 행복도 이런 즐거움도 있구나. 내가 모른다는 것, 내가 알 것이 남아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 나를 비워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 조금조금 쉬운 말투로 우치다 선생님 특유의 빙글빙글 사람을 돌리는 말투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두 번째 책은 따단 짧게 잘 쓰는 법. 짧은 문장으로 익히는 글쓰기의 기본. 이 책을 왜 제가 읽고 있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집에 있었거든요.
제가 글쓰기 책으로 가장 추천하는 책은 그 릴케의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책이거든요. 저는 근본적으로 글쓰기는 자기 내면과 대화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조금씩 변해서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요즘에 하고 있는데, 어쩌다가 이 책이 제 손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다가 릴케의 책을 읽었을 때 느낌과 되게 비슷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물론 이건 그냥 글쓰기 방법서긴 해요. 되게 정말 짧게 쓰여져 있는데, 이런 문장. 여러분이 알아차린 것에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것에 어떤 의미도 부여하지 마세요. 그것은 무엇인가를 보여주거나 상징하지 않습니다. 세계를 설명하는 이론도 교훈을 주는 우화도 아닙니다. 말을 더 하지 마세요. 수집하려 들지도 말고 사라지게 놔두세요. 참을성 있게 다음에 알아차릴 것을 기다리세요. 작가들은 흔히 순식간의 관찰과 찰나의 경험을 되도록 빨리 은유와 글감으로 바꾸려는 충동에 사로잡힙니다. 마치 모든 지각이 비유로 귀결된다는 듯 말입니다. 하지만 작가는 세상을 단어로 변환시키는 발전기가 아닙니다. 작가의 목표는 정반대입니다. 여러분이 알아차린 세상의 구체적이고 견고한 모습에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 여러분만의 단어와 문구를 낚아채는 것이죠. 알아차리려고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알아차리려고 노력해도 소용없습니다. 집중하려면 주도 면밀한 수동성이 필요합니다. 언제나 알아차릴 것들은 있고 몇 개쯤 버려도 될 만큼 문장은 충분합니다. 쓰고자 하는 욕망이 너무 강한 작가 지망생들은 내면에서 밖으로 뭔가를 쏟아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알아차림을 연습하고 문장을 만들 공간이 필요합니다. 말고도 되게 좋은 문장이 많은데 지금 저에게 필요한 거는 이 문장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점점 제가 생각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읽기와 쓰기에서 중요한 거는 조급증을 버리는 것인 것 같아요. 여기 나오는 대로 어떤 공간을 저에게 허락하는 건데, 그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 같거든요.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루틴화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그런 거를 가져도 된다라는 정서적 심리적 여유가 너무 필요한 일 같고, 나에게는 항상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사실 저는 개걸스럽고 난잡하게 허겁지겁 먹어치우는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런 상태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그건 저의 안에서 일어나야 될 일이고, 요즘에 글쓰기 그 작법서들이 많은데 쓸 게 없는 사람을 쓰라라고 하는 건 되게 많은데, 저처럼 쓸 게 너무 많은 사람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좀 추천합니다. 작가와 연인들이라는 책입니다. 너무 예쁘죠? 일단 책이 진짜 너무 예쁘죠? 릴리 킹이라는 좀 저에겐 생소한 그 미국 여성 작가인데요. 제가 이 책을 고른 이유는 간단해요. 작가와 연인들이라는 제목 때문이었어요. 한 작년부터 제가 작가라는 존재가 항상 너무 궁금하고, 그리고 그 작가들이 사랑하는 방식도 좀 궁금해하고 있어요. 이 소설을 추천하냐라고 물어보시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좋아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책에 등장인물이 너무 많아요. 주인공이 작가 지망생이거든요. 이 빚에 허덕이는 그 레스토랑에서 근무를 하면서 자기 소설을 써나가는 그런 내용인데, 일하고 있는 레스토랑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제가 알아야 되나? 그렇지만 이 소설은 글을 쓰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좋은 소설일 것 같아요. 이를테면 96페이지인데, 매일 밤 레스토랑에서 일해요? 그가 말한다. 네, 다음날 밤엔 일해요. 대부분의 밤에. 왜요? 데이트 신청을 하려고요. 하지만 나는 3년 동안 11페이지 하고 절반을 쓴 남자와는 데이트를 할 수 없다. 그런 일은 전염성이 있다. 그리고 이런 문장도 좋아요. 글을 쓰는데 가장 힘든 일은 매일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얇은 막을 뚫고 들어가야 한다. 두 번째로 어려운 일은 밖으로 나오는 것이다. 가끔 나는 너무 깊이 가라앉고 너무 빨리 올라온다. 그러고 나면 활짝 열리고 피부가 없어진 기분이다. 온 세상이 촉촉하고 나긋나긋하게 느껴진다. 나는 책상에서 일어나 모든 것에 가장자리를 반듯하게 한다.
러그는 바닥 판자와 완벽히 선을 맞춰야 한다. 칫솔은 선반 모서리와 수직으로 놓여 있어야 한다. 옷은 안팎이 뒤집혀 있어서는 안 된다. 엄마의 사파이어는 내 손가락 한가운데 있어야 한다. 예전에 영화를 보는데 주인공이 시나리오 작가거나 뭐 영화 감독이거나 소설 주인공이 소설가이거나 소설가 지망생이거나 이런 거를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할 말이 이거밖에 없나? 그런데 요즘 저는 이런 글들이 너무 좋아요. 제 어딘가가 바뀐 거겠죠? 그 사람들이 너무 궁금하고 그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방식이 궁금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아, 내가 이게 궁금하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작가가 나오는 책들, 작가가 나오는 영화들 이런 걸 챙겨보고 있고요. 혹시 추천할 만한 작품이 있다면 근데 거의 글 쓰는 종족들이 글 쓰는 종족이기 때문에 거의 다 작가에 대한 내용일 테지만 그래도 특별히 그런 내용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즐겁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강 작가님의 노벨 문학상 수상 이후로 이 작가라는 종족에 대한 관심이 앞으로도 커지겠죠. 작가 지망생들은 어떤 시간을 보낼까 하는 게 궁금하다면 이 소설 추천드립니다. 이 책은 아는 사람들 많으실 것 같아요. 몬스터, 괴물들이라는 책입니다. 너무 예쁘죠? 우리가 한 예술가를 사랑하고 그들과 동일시할 때, 그들이 얼룩지면 우리는 그들을 대신하여 수치심을 느낄까? 아니면 나와의 동일시를 끊어버리고 싶어 그들에게 더 잔인하게 수치심을 주고 더 멀리 내쫓아버릴까? 어쩌면 수치는 이 유사 사회관계의 궁극적 표현일지도 모른다. 우리가 사랑하는 예술가의 감정과 함께 무너진 우리의 감정은 인터넷 시대에 특화된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를 취약하게 만든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 새로운 지형 안에서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심지어 어떻게 느껴야 할지 몰라 어리둥절해하고 있다. 이 책 진짜 재밌어요. 물론 미국의 사례여서 그게 좀 진입장벽이 있긴 하지만 요 몇 년 사이 혹은 살아오면서 내가 정말 좋아했던 노래를 더는 듣지 못하게 된 그런 경험이 있는 우리들이라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저도 예전에는 너무 좋아서 이 노래가 달아질까봐 아껴서 들었는데 이제는 들을 수 없게 된 노래의 감상을 방해하는 그런 노래들이 있어요. 그런 영화는 또 얼마며 그런 책은 또 얼마겠어요? 왜 우리는 그토록 어떤 것을 사랑하고 그 사랑했던 것에 어떤 것이 훼손당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괴로워하는지, 그리고 또 근데 그것을 대체할 수는 없는지, 뭐 이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고, 요즘의 미디어 환경 때문에 알고 싶지 않은 거를 너무 많이 알게 되는 그 불행한 독자이자 관객의 마음을 분석하고 있는 책일 수도 있겠고요. 저는 사랑을 어떻게 하면 건설적으로 이뤄갈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고 있어요.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제가 다시는 듣지 못하게 된 노래들도 한번 다시 들어볼까 싶어요. 근데 그게 엄두가 나지 않아서 읽기를 조금 미루고 있기도 한 책인데요. 숭배와 혐오 우리 모두의 딜레마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노지향 작가님이 옮기셨네요. 클레어 데더러의 괴물들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가장 공들여서 읽고 있는 책은 이 책, 야정과 영원입니다. 900페이지에 달하는 책인데 잠깐 고양이가 지나갔다 왔어요. 제목이 무슨 뜻인지는 저도 사실 아직 잘 모르겠고요. 밑에 푸코 락강 르장들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 세 철학자들을 사사키 아타루라는 사람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를 쭉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작년부터 락강에 대해서 조금씩 읽고 있는데 입문서들을 좀 많이 읽었기 때문에 이 책을 읽으면서는 그동안 읽었던 그런 정보들이 한 번에 쭉 깨지면서 정리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아예 생 초짜로서 락강을 모르시는 분들에겐 추천하지 않고요. 한번 쭉 정리를 잘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원체 난해한 철학자니까요. 한번 이 책을 통해서 정리를 한번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직 다 읽지는 못해가지고 이 책을 통해서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이 사사키 아타루라는 사람의 잘나라 기도하는 그 손을이라는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라. 아, 뭐랄까, 제가 느끼는 사사키 아타루는 뭔가 음흉해요. 근데 이 사람이 쓴 락강도 음흉하게 느껴지고 이 사람이 쓰는 르장드루도 되게 음흉하게 느껴지거든요. 저는 푸코가 음흉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사사키 아타루의 푸코는 얼마나 음흉할지가 기대가 되고 물론 뭐 음흉하다고 해서 뭐 나쁘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그런 매력이 있다. 무엇보다 읽고 쓰는 일을 경외하는 이런 사람들의 책을 읽는 게 전 정말 좋아요. 그냥 제가 그런 사람이 돼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이렇게 짠! 책의 접근 난이도 순서로 탑을 쌓아봤습니다. 반응이 좋으면 다음 달에도 공장장 머일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납시다. 안녕!